반갑습니다. 이건홍입니다. 서초구 우리 학부모님들 가끔 이렇게 뵙게 돼서 기분이 굉장히 좋네요. 이번 특강은 한 네 번 정도 걸쳐서 예고해드린 대로 교육과정과 관련된 이야기를 주로 좀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금년에 들어와 가지고 2022 개정 교육과정이라 해서 교육과정이 새로 바뀌게 되는데 교육과정 바뀌게 되면 학부모님들도 굉장히 불안해하시고 또 교육과정이 또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궁금증도 있게 되고 또 새로운 교육과정에 대한 우리 학생들, 우리 자녀들이 잘 적응해서 따라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되고 아무튼 여러 가지로 좀 걱정들이 되시기 때문에 그 교육 과정에 대한 이해를 학부모님들도 같이 좀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늘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학교에 있을 때에도 우리 교육 과정이 바뀌게 되면 선생님들이 교육 과정에 대한 변화를 이해하는 것은 뭐 가장 기초가 되겠죠. 그런데 이해 못지않게 부모님들께서도 교육 과정에 대한 부분을 좀 알고 계셔야 학교가 진행하는 교육 활동들에 대해서 학부모님들도 지원할 건 지원하고 또 요청하실 건 요청하시고 해서 전반적인 교육 과정이 잘 운영돼 나갈 수 있는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교육 과정을 좀 반드시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차원에서 마침 우리 서초교육지원센터에서 서초구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교육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같이 듣고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계셔서 학부모님들 만나 뵐 수 있게 됐습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2 개정 교육 과정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에 걸쳐서 진행할 텐데요. 한 50분 정도 진행하고 잠깐 쉬었다가 또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 학교에서 쭉 근무하다가 은퇴를 했고요. 주로 이제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한 학교 교육 현장의 여러 실상들을 좀 알려드리고 협조를 요청하는 그런 강의 활동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목차는 교육과정이란 도대체 뭐냐? 그리고 이제 금년부터 새로 개정된 2022 개정 교육과정, 뭐 어떤 그 프로세스를 따라서 적용이 될 것이냐. 그리고 새로 바뀌게 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 내용이 뭐냐. 그리고 2022 개정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이 교육과정이 목표로 하고 있는 철학들이 교육과정 바뀔 때마다 담겨져 있게 되는데 2022 개정 교육 과정에 있어서 최종적인 목표성이 무엇이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생소하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국가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총체적인 교육 프로세스를 이제 구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교육의 목적 또는 교육의 목표 어, 이런 것들을 정하고 그 교육의 목적이나 목표를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어떠한 교육 경험, 학습 경험을 하게 할 것이냐, 또 학습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또 학습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런 교육 전반적인 진행 과정을 통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뭐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구성한 교육 계획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국가가 세워져 있으면 국가 사회가 지속적으로 유지돼 나갈 수 있도록 미래 사회의 주역들을 이제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들을 정해서 제시를 하고 그것에 의해서 이제 학교 활동을 진행하게 하게 되고요. 이것을 국가 단위의 교육 과정이라고 하면 최근에 들어와 가지고는 국가 단위의 교육 과정을 바탕으로 하위,
지자체들, 우리 같으면 17개의 시도교육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7개의 시도교육청이 국가 단위의 교육 과정을 바탕으로 해서 시도교육청 단위의 교육 과정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도교육청 단위의 교육 과정을 바탕으로 이제 개별 학교가 자기 학교 특성에 맞는 교육 과정을 구성해 나가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의 교육 과정의 그 구성 체계는 최상위의 국가 단위의 교육 과정이 있고 그 하위로 17개 시도 단위의 교육 과정이 구성이 되면 그것을 바탕으로 개별 학교의 교육 과정들을 구성을 해서 이제 교육 계획을 실시해 나가야 되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교육 과정은 정부가 수립된 이후 그 지금까지 금년이 이제 2025년이니까 여러 차례에 걸쳐서 교육 과정이 개편이 됐어요. 이 표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1948년에 정부가 수립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1945년에 식민지 상태에서 해방이 됐고, 45년부터 48년까지는 이제 미군정 체제에 있었어요. 그래서 정부 수립 이전 단계에 긴급한 시기이니까 1945년에 교수 요목기라고 해서 이 긴급조치 시기에 교육에 대한 기본 개념들을 설정을 하고, 정부 수립 이후에 최초로 교육과정이 설립된 것은 1954년입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이렇게 쭉 교육과정이 변화가 돼 왔는데 이걸 뭐 제가 자세히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국가사회가 성립이 되고 사회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발전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지식 체계들이 정리가 되고 학문적 성과들이 또 축적이 되면 교육 과정이라는 게 미래 인재들을 우리가 키워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변화하는 사회 과정들을 예측해서 거기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을 훈련시켜야 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서 지식 체계도 변하게 되고 사회가 변화하니까 교육 과정은 늘 바뀌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대체로 한 10년이 조금 되지 않은 평균적으로 한 7, 8년 정도 그 주기를 가지고 교육 과정이 쭉 이렇게 변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들을 보시면 7차 이후부터는 차수라는 표현이 사라지고 07 개정, 보통 2007 개정, 2009 개정, 2015 개정, 2022 개정 이렇게 개정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는 이제 차수의 개념보다는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교육과정을 개정해 나가겠다라고 해서 이제는 지금 교육과정은 차수의 개념은 없고 이 교육과정이 계획이 발표되는 연도 우리가 지금 25년이지만 25년에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시작이 되는데 이건 무슨 의미냐면 2022년에 새로운 교육과정을 계획해서 고시하고 발표해서 그것에 입각해가지고 25년부터 새로운 교육과정을 적용하겠다. 이제 이런 개념으로 교육과정 계획이 고시된 해를 기준으로 07 개정, 09 개정, 15 개정, 22 개정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 겁니다. 아마 제가 예측할 때 오늘 우리 학부모님들이 이제 초등학교 학부모님들, 중학교 학부모님들, 그리고 고등학교 학부모님들 다 같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은 7차나 뭐 이런 시기의 교육 과정을 이제 배우셨을 것이고요. 그보다 조금 더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한 6차, 6, 7차 정도의 교육 과정 속에서 학습을 하셨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 과정은 정부 수립 이후부터 이렇게 1차부터 쭉 과정을 거쳐서 지금 현재는 2022 개정 교육 과정 단계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오늘은 주로 이 2022 개정교육과정과 또 지금 현재 고 2학년, 3학년 그리고 지금 현재 중학교 2학년, 3학년 이런 학생들은 1호 개정교육과정에 적용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고 금년에 고1 학생들, 금년에 중1 학생들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학생들, 이런 학생들은 2022 개정 교육 과정에 입각해서 교육 과정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학부모님들께서는
1호 개정 교육 과정의 특성도 좀 파악해 두시고, 그리고 오늘 주로 제가 2022 개정 교육 과정의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이 과정들을 좀 잘 파악하셔서 마치 이런 거잖아요.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거대한 숲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큰 틀에서 교육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고, 그 속에서 그러면 내 자녀가 어떤 세부적인 교수학습 과정 속에서 교육에 참여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2022 개정 교육 과정의 특징에 대해서는 뒤에 자료를 가지고 좀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행되는 교육 과정의 큰 방향성은 점점 이제 교육 과정의 자율화. 국가가 총체적인 틀 속에서 교육 과정의 방향성을 제시하게 되면 시도교육청이나 개별 학교에서 그런 교육 과정들의 철학적 바탕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학교 특성에 맞는 교육 과정을 진행시켜 나가겠다. 이걸 최대한 열어주겠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교육 과정은 점차 자율화 또는 분권화 또는 지역화 이런 과정으로 방향성을 가지고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년부터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개정 교육 과정의 적용을 보면 이미 이제 못 느끼셨을 수도 있는데 그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은 작년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24년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은 이미 이 2022 개정 교육 과정에 적용을 받았고 지금 초등학교 3, 4학년 그리고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새로 바뀌게 되는 교육과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가면 초등학교 5, 6학년, 그리고 이제 학년이 올라가니까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그리고 27년에 가면 모든 학교 급 학생들이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적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교육과정의 최종 목표는 고등학교 과정까지 가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적용을 받고 교과서 교육 과정이 바뀌면 교과서도 다 바뀌게 되고 교수 학습 평가 방법 또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대학 입시 수능 체제에도 바뀌는 교육 과정에 따라서 이제 다 바뀌게 되게 되는데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새로 바뀌게 되는 2022 개정 교육 과정에 적용을 받고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대학에 가게 되는 2028년에 대학 입시 체제가 이제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고2, 고3 학생들도 결국 재수를 하거나 또는 삼수를 하거나 하게 되면 2022 개정 교육 과정에 입각한 대학 입시 체제에 적용을 받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금년도 2025년에 학교 안에 포섭돼서 교육받는 모든 학생들은 2022 개정 교육 과정의 영향을 직접적이든 또는 뭐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재수 삼수를 하게 되면 그 과정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2022 개정 교육 과정에 의한 교육 방법 그 내용과 또 대학 입시 체제까지도 같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주로 하고 진로와 관련된 개정 교육과정 바뀌게 되면서 학교 교육 시스템은 혁신적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그 교육 과정 속에 참여하고 과목들을 잘 선택해서 학습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다음 시간까지 연장해서 좀 같이 이해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2 개정 교육 과정의 총론의 핵심 내용들을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현재 2022 개정 교육 과정에 적용을 받는 고1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게 되는 28년도의 수능이 어떻게 바뀌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그것에 의해서 그러면 2022 개정 교육 과정의 교과 체제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 조금 이해가 쉽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달라지는 2028년도 수능, 지금 현재
고1 학생들이 적용을 받게 되는 과정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8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체제인데 지금 고1 학생들이 바뀌게 되는 개정교육 과정의 적용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고2 학생들 또 고3 학생들이 재수나 삼수를 하게 됐을 때 이 체제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 특히 서초구를 포함해서 강남구 지역의 학생들의 재수율 또는 이제 삼수율이 굉장히 높은 것은 뭐 이렇게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이제 이 체제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28학년도 대학 입시 체제 개편안에 따르면 이제 국어, 수학, 탐구 영역에서 지금 현재 고2, 고3 학생들 2015 개정 교육 과정에 있어서는 국어나 수학이나 사탐, 과탐의 선택 과목이 있거든요. 그런데 2028년 지금 고1 학생들이 수능을 치르게 되는 28학년도 대학 입시에서는 선택 과목들이 폐지가 됩니다. 그리고 공통 과목을 포함해서 통합 융합형 수능이 시행을 됩니다. 이 내용을 좀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시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크게 바뀌지 않게 되는데 과목 체제가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자료들은 제가 정리를 해서 교육부 자료들이니까 나중에 우리 서초교육지원센터 자료실이나 게시판들을 통해서 학부모님들이 좀 열어보실 수 있도록 탑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어, 수학, 영어, 그리고 한국사, 그리고 이제 제2 외국어를 포함한 한문 영역, 요렇게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시험 문항하고 시간은 국어, 수학, 영어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 수능 체제에 대한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근본적으로는 변화가 없지만 평가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바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선논술형을 시행하겠다라고 하는 방향성만 제시를 해놓은 상태인데 그거는 좀 추후에 상황들을 보면서 학부모님들이 좀 대비를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탐구는 좀 늘었어요. 과목당 25개 문항으로 40분씩 해서 뒤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사탐, 과탐이 있는데 공통 과목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제2 외국어하고 한문 영역은 문항이 좀 줄고 평가 시간이 좀 주는 이런 정도인데 큰 틀에서 과목에 대한 구성들은 변화가 없지만 세부적인 내용들을 보면 좀 바뀐 부분이 있어서 요거는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8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성적 통지표 안을 보시면 한국사 같은 경우는 필수인데 요거는 평균 점수나 배분이 없이 등급만 제시를 하고 국어, 수학 같은 경우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표준 점수하고 배분위를 제시를 하고 등급도 나오고요. 영어는 이미 절대평가로 바뀐 지 됐잖아요. 좀 됐잖아요. 그래서 영어도 표준 점수나 배분이 없이 그저 배분이 제공 없이 등급만 음, 제공하게 되고 탐구 영역은 이제 표준 점수나 백분위 등급 같이 제시를 하게 된다. 그리고 제2외국어는 한문도 이제 절대평가로 이제 바뀌어서 등급만 제공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수능이 에,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 이제 학점제와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제가 좀 드려볼까 하는데 이제 학교가 내신 평가 체제가 현재 9등급에서 지금 고1 학생들부터는 5등급 체제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내신 체제 등급이 예전에는 9등급까지 쭉 분포가 돼 있었다면 지금은 이제 5등급 체제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1, 2, 3등급 학생들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퍼센테이지가 많죠. 그러니까 내신 체제 등급과 관련해 가지고 예전에 비해서 내신의 변별력이
많이 줄어드는 그런 상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능 체제의 이 수능의 중요성이랄까, 대학에서 수능의 최저 등급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그 이전보다 훨씬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으로 좀 접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 주에 좀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가 방식은 이렇게 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는 예전에는 공통 내용이 있었고 선택 과목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8학년도 수능 시험에서는 선택 과목이 없어지고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 요 과목은 뒤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과목을 공통으로 치르는 거예요. 국어는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가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고요. 수학도 기초 수학들을 고1 때 배우게 되지만 수능은 대수, 미적분 원, 확률과 통계 요 과목을 공통으로 치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도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가 이제 없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 영어는 뭐 이미 그 밖에 있으니까 영어 원, 투 바탕으로 해서 공통으로 과목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사는 필수인데 역시 한국사도 공통으로 치르게 되고요. 그다음에 사회과학 탐구는 새로 바뀌게 되는 교육 과정에 의해서 고1 학생들이 배우게 되는 통합사회와 통합과학 요것을 수능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과학탐구 선택자는 요 중에 하나만 치르는 게 아니라 요 두 개를 반드시 같이 응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점수는 이제 사회 점수하고 과학 점수를 분리해서 산출을 하게 되지만 이 지금 고1 학생들의 수능은 사탐 과목에서 선택 과목들 다양하게 있었는데 그거 없어지고 과학 과목에서 물화 생지 원투 해서 8과목이 있었는데 다 없어지고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이라고 하는 요 과목만 이제 고1 때 배우게 되는데 요것만 수능에서 치르게 되는 겁니다.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 예상되는 문제점들 이런 것들은 뒤에서 다시 한번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업 탐구는 예전처럼 치르게 되는데 직업 탐구도 과목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제는 성공적인 직업 생활이라고 하는 이 과목만 시험을 치르게 되는 거죠. 그 제2 외국어 한문은 이제 변화가 없이 수업 문항수만 좀 줄어들게 되고 시간만 좀 줄어들게 되는 뭐 그런 과정입니다. 시간표는 뭐 굳이 지금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수능 개편안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국어는 지금 현재 고1, 지금 현재 고2, 고3 학생들 2015 교육과정에 있는 학생들은 공통 내용을 치르게 되고 또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라고 하는 요 과목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수능을 치렀는데 이제는 이런 과정이 다 사라지고 공통으로 화법과 언어 이제 과목이 이제 명칭이 좀 바뀌었어요. 그리고 독서와 작문, 문학 요 내용들을 포괄해서 치르게 되는 공통 시험을 치르게 되고 수학도 마찬가지죠. 지금 현재 고2, 고3 학생들은 공통 내용 치르고 세 과목 중에서 하나를 선택합니다. 뭐냐면 확률과 통계, 보통 확통이라고 했죠. 미적분, 기하 이렇게 해서 선택한 과목에 따른 평점수의 유불리들이 이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없애고 대수, 미적분 원, 확률과 통계라고 하는 요 내용을 포섭한 공통 과목만 치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 과목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영어는 변함없이, 한국사도 변함없이. 자, 그리고 사탐과 탐이 굉장히 큰 변화가 있죠. 지금 현재 고2, 고3 학생들은 이 많은 과목 중에 17개 과목 중에 내가 필요한 과목 또는 내가 자신 있다라고 생각하는 과목들 중에 최대 두 과목을 선택을 해서 이제 수능을 치르게 됐는데 지금 고1 학생들, 새로이 2022 교육과정에 적용을 받게 되는 고1 학생들은
통합사회라고 하는 과목, 그리고 통합과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같이 치르게 됩니다. 선택 과목들이 사라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 수능에서는 이런 선택 과목들이 다 사라지게 되니까 오로지 이제 고 1, 2, 3 과정을 학습하면서 내가 진로 과정에 필요한 유리한 과목들을 선택해서 학습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그 부분은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변화에 해당되는 거죠. 공통 과목으로 다 통합이 됐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직업 선택 과정에 있는 학생들은 이제 직업도 이 5개 과목 중에서 공통으로 치르는 거 하고 택해서 하나 치르는 과목이 있었는데 이건 다 통합해가지고 성공적인 직업생활이라고 하는 과목을 하나만 공통으로 치르게 된다. 이게 이제 바뀌게 되는 수능 체제의 가장 큰 변화인데 왜 이렇게 바뀌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2022 교육 과정이 추구하고자 하는 교육 과정의 특징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미리 좀 알아두시고 바뀌게 되는 교육 과정의 특징들을 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하고 다음 주까지 계속해서 이제 말씀드리게 되는 게 2022 개정 교육 과정이 도대체 뭐냐? 그리고 2022 개정 교육 과정의 총론의 특징은 뭐냐? 그리고 2015 교육 과정과 비교해 가지고 이제 달라지게 되는 점이 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학습을 좀 하실 필요가 있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들이 교육 과정의 프로세스를 좀 이해하셔야 우리 내 자녀가 학교에서 어떤 교육 과정 속에서 학습을 하고 있는지 또 그 과정 속에서 내 자녀가 어떻게 잘 따라가게 지원하게 할 것인지 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2022 개정 교육 과정의 총론 부분에서 핵심에 해당되는 부분만 교육부의 자료를 바탕으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2 개정 교육 과정은 이제 학교의 급은 초등학교 있고 중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고 그리고 이제 특수교육 대상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이제 우리 학부모님들이 제가 듣기로는 이제 초등학교 학부모님들도 계시고 또 중학교 학부모님들 계시고 고등학교 학부모님들 같이 계시기 때문에 어, 간단하게 라도 초, 중, 고에 대한 그 내용들을 좀 핵심만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학부모님들 좀 알아두실 게 이제 초, 중등 학교 이렇게 표현하면 이제 당연히 초등학교, 초는 초등학교고 이 중등 학교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포함한 그런 학교 급이죠. 그러니까 중등학교 그러면 중학교, 고등학교를 말하는 거고 대학교는 이제 고등학교가 되는 대학교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중등학교 하면 중학교만 생각하시게 되는데 초중등학교라고 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와 같이 이제 포괄이 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이제 그 교육 목표라고 할까 이런 부분은 포용성, 창의성, 아, 교육과정을 쭉 같이 따라오는 학생들이 최종적으로 갖춰야 될 역량의 개념이라 할까? 이 부분은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자기 삶을 자기가 주체적인 입장에서 자기 삶을 이끌어가고 개척해가고 또 자기가 설정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주도적인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2022 개정교육과정의 총론적인 목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전의 교육과정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현 단계보다 현 시점보다는 미래 사회를 대비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교육과정의 그 목표잖아요. 그래서 미래의 변화를 능동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도달해야 될 역량 그리고 기초 소양 이런 것들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을 강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의 전반적인 내용 속에는 이런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구성을 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언어, 수리, 디지털 기초소양,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강화시키고 특히 이제 지금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환경이나 생태교육 이런 부분들을
그 이전의 1호 교육과정보다 훨씬 더 확대시켰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많은 그 사회적 논란이 됐었고 지금도 되고 있는 그 AI 교과서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디지털 기초 소양에 대한 부분들을 더욱더 강화시켜야 될 것이다. 이거는 이제 우리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 살아가야 되는 그 시대적 상황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디지털 기초 소양을 강화하고 정보 교육을 더욱더 확대하는 쪽으로 큰 방향을 잡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것을 위해서 학생들의 자기 주도성을 강화시키고 창의력과 인성을 키워주는 개별 맞춤형 교육.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제 학교 교실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학급당 인원이 많이 줄어 있잖아요. 그리고 AI 교과서가 도입이 되게 되면 학생 수준에 맞는 그 개별적 학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가져가 보자라고 하는 건데 이제 예상되는 많은 문제점들은 여기서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잘 보완해서 학교 교육의 시스템들은 이런 쪽으로 많이 변화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인식은 이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다 최종적으로는 대학 진학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방향성을 가지고 공부를 해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거치는 기간 동안 진로 연계 교육을 좀 강화시켜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2022 개정 교육 과정에서 또 도드라지는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 교육 과정에서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학점제가 도입이 되면서 학교 안에 교사들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그 교과목을 다 가르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2022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학교 현장을 기본으로 하되 주변의 지역 사회의 자원들까지도 포함해서 학교 교육 과정을 지원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그 과정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자율성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되 다양한 선택 과목들을 개설을 해가지고 지역 사회의 인재들까지도 포함해서 교육 과정을 운영해 나가 보겠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교육 과정을 대단히 유연하게 만들어 보겠다. 그리고 진로 선택이나 융합 선택 과목들을 재구성해서 학생들의 선택권을 확대시켜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의 삶과 연계해서 깊이 있는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과 교육 과정을 개발하겠다는데 뭐 이전 2015 교육 과정에서도 그런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총론적인 교육 과정의 그 총론이 정리가 되면 개별 교과도 그에 맞춰서 개별 교과의 교육 과정들을 이제 개발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진 배경은 뭐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사회가 급격하게 변화하게 되고 변화의 인터벌이 더욱더 짧아지게 되고 우리 학생들이 그런 급격하게 변화하는 미래 사회에 어떻게 교육 과정 속에서 잘 훈련을 해가지고 그 사회에 진출할 수 있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추진 배경이나 방향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총론에 대한 주요 개정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으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이런 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주도성과 관련해 가지고는 어, 인성적 측면에서 자기 주도성 그리고 책임감 그리고 자기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적극적인 그런 책임감 더불어서 자기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적극적인 태도 이런 자기 주도성을 키워주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창의와 혁신, 그러니까 문제 해결 능력. 지금은 지식 정보만 관련해 가지고는 얼마든지 뭐 학생 스스로 지식과 관련된 정보와 관련된 내용들을 그 배울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학생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개인적 그 역량 측면에서는 어떻게 하면 자신에게 그 당면한 문제들을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런 문제 해결 능력, 그다음에 융합적 사고 능력, 도전적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을
키워줄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창의와 혁신이라고 하는 개념. 그다음에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미래 사회에서 우리 학생들이 개인적 그 측면에서 사회에 어떻게 참여해서 살아가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의미와 관련해 가지고는 배려, 소통, 협력, 그리고 공감, 공동체 의식 이런 것들을 키워줄 필요가 있겠죠. 이것은 포용성과 시민성이라고 하는 교육 목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론의 주요 2022 개정 교육 과정의 주요 부분들은 자기 주도성, 창의와 혁신, 포용성과 시민성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는데 이것은 2022 개정 교육 과정의 비전, 즉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이런 목표성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교육과정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 짜 맞춰 나가게 되는데 총론에 대한 내용 자료들은 게시판에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은 결국은 2015 교육과정을 보완해서 강화시킨 건데 그 이전에 있던 내용들 중에 이제 자기 그 주도 자주적인 사람 요것이 2015 교육과정에 있어서 그 인간성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도달해야 될 인간성 부분에서 이것을 자기 주도적인 사람 이렇게 이제 개선을 했고요. 그다음에 협력적 소통 역량이라고 해서 이 부분을 특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들을 보시면 2022 개정 교육 과정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성을 학부모님들이 좀 감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학론의 주요 개정 방향은 나중에 좀 시간 나실 때 좀 차근차근 한번 좀 읽어보시고 핵심만 말씀드리게 되면 미래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기초 소양 그리고 미래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 자신의 학습과 삶에 대한 주도성 강화 이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개개인의 인격적 성장을 지원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건데 사실 방향성은 이렇게 돼 있지만 학교 교실 현장에서 교과 담임이나 또는 학급 담임이 모든 학생들의 개개인적 요구에 맞춘 학습을 해나가는 것은 아직은 좀 역부족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학부모님들이 가정에서 내 자녀에 대한 부분들은 누구보다도 학부모님들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학부모님들과 학교가 상호 협력하는 그런 교육 체계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방향성은 학생들의 개개인의 인격적 성장을 지원하고 구성원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도록 교육하겠다. 이것이 이제 목표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핵심 중에 핵심인데요. 2022 개정 교육 과정에서 이제는 학생들이 특히 고등학교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에 맞춘 자신의 시간표를 자기가 짜도록 돼 있어요. 물론 학교가 도울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학습을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학습자 맞춤형 교육 과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에서는 지원하는데 이런 큰 변화의 틀을 2022 개정 교육 과정에서 어떻게 지원하는지 이 부분은 좀 구체적으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학생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교과 교육 과정을 마련한다는데 이 부분까지는 학부모님들이 이제 다 파악하시는 게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 총론적 특징이 있다면 그것에 기초해서 모든 교과들이 개별 교과의 교육 과정을 마련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가르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교과에서 해결을 해야 되니까 교과별로 꼭 배워야 할 핵심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해서 학습량을 적정화시키고 그 2012 교육, 2015 교육과정보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학습량이 많이 줄었어요. 또 그 이전의 교육과정에 비해서는 더 많이 줄었죠. 그래서 학습량을 적정화시키고 그리고 그 교과 교육과정에 맞는 교수학습 평가 방법을 개선해서 교과 교육과정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성들을 좀 실현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2022 개혁 교육과정에서 이제 특징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하 내용은 이제 초, 중, 고등학교의 주요 개정 사항인데
요 부분도 학부모님들이 내 자녀가 초등학생인 경우, 중학생인 경우, 고등학생인 경우 내용들을 좀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는요, 특히 그 입학 초기에 어떻게 그 학교 생활을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느냐라고 하는 것이 초등학생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요 부분을 강화해서 입학 초기에 적응 활동 개선, 그리고 한글 해득 교육, 그리고 신체 활동 이런 부분들을 특히 이제 강화를 했고, 그래서 초등학교에 있어서는 국어 시간이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안전교육 부분들은 여전히 유지를 하되 모든 교과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재구조화시켰고요. 특히 체험형, 실습형 안전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제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고 또 학생들이 집단 생활도 해 나가게 되고 하니까 학교에서 안전교육은 굉장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신체 활동 놀이들이 좀 많이 강화됐다. 이것이 특징이고요. 중학교에서는 이제 기존에 있었던 자유학년제의 많은 문제점들을 좀 개선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자유학기 체제로 이제 가게 됐고요. 그 시간들이 좀 많이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학기와 관련해 가지고는 기존의 4개 영역에서 170시간까지 시행을 했는데 중학교에서는 2개 영역으로 통합을 하고 자유학기와 관련해서는 주로 주제 선택이라든가 진로 탐색 요 부분의 영역을 통합해서 102시간으로 많이 줄었죠. 그리고 중학교 3학년 2학기는 고등학교 진학을 위한 그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인문계를 갈 거냐, 특목고로 갈 거냐, 또는 뭐 이제 그 고등학교의 진로의 방향성을 중학교 시기에 결정을 해야 되니까 중학교 3학년 2학기에 진로 집중학기를 구성을 해가지고 진로 연계 교육을 요 시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가 이제 크게 바뀌게 되는데 고등학교는 학부모님들 대학교 시기에 학습하셨던 것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고등학교는 학기 단위로 교육 과정이 운영이 되고 점 체제로 바뀌게 되는 것.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한국사 하면 1학기 때 한국사 배우고 2학기 때 한국사 배웠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한국사 1, 2 이렇게 나눠가지고 한국사 1은 1학기 때 3학점 해서 끝나는 거. 2학기에 가면 새로운 한국사 과목을 배우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연계성이 있으니까 시대사로 구성을 해서 한국사 2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과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에서는 학점제 기반으로 선택교육과정을 운영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인데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과 또 다음 시간에 걸쳐서 진로와 관련된 부분들은 조금 더 보강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기 단위 과목 운영은 과목의 기본 학점이 4학점입니다. 그래서 국어, 영어, 수학, 뭐 이런 과목들을 이제 우리가 선택해서 배우게 되게 되는데 다 4학점. 그 다음에 예체능 계열은 3학점. 이렇게 조정해서 증감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니까 어떤 과목에 따라서는 내용이 좀 많다 그러면 이제 5학점 체제로 가게 되고 또는 3학점 체제로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목들을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초, 중, 고의 개정 교육 과정의 변화의 핵심 내용들을 부모님들께서 좀 잘 파악을 하셔서 지금 내 자녀가 떤 변화된 교육 과정 속에 이제 진입하게 되는지 좀 이해를 해 주실 필요가 있겠죠. 교과 교육 과정의 주요 개정 교육 개정 내용은 우리가 오늘 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좀 힘드니까요. 요 내용은 학부모님들이 좀 시간을 내셔서 한번 좀 읽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어과의 초중고의 내용이 어떻게 좀 변화가 있었느냐. 또 수학과에 있어서 초중고등학교의 수학 교과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영어과도 마찬가지죠. 초중고에서 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뭐 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언어 기능별 영역 분류 방식을 탈피해서 이해, 표현 이렇게 2개 영역으로 개선하고 이것에 입각해서 이제 중고 영어 교과의 내용들이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사회과도 역시 마찬가지고 과학과도
어떻게 초중고의 교과의 특징들을 어떻게 재구성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정보 교육인데 초등학교에서 정보 교육과 관련해 가지고 시간이 2배 이상 늘었죠. 중학교도 정보교육과 관련해가지고 시간이 2배 이상 늘었죠. 이제는 미래 사회가 이런 디지털과 관련한 정보교육의 필요성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강조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는 학부모님들 다들 이해하고 계시겠지만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대부분 공교육 체제로 이제 편입이 돼서 들어와 가지고 일반 학생들과 같이 이제 학습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경우는 일반 그 교육 과정에 이제 따라서 대부분 진행이 되지만 특수교육에 별도로 이제 실시하는 학교가 있으니까 특수교육의 교육 과정도 별도로 마련해서 진행을 합니다. 이거는 국가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론에 있어서 주요 개정 교육 과정의 내용들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이것도 시간 나실 때 좀 참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금년부터 교육 과정이 새로 바뀌면서 지금 현재 학교는 2015 개정 교육 과정과 또 2022 개정교육과정, 개정이라는 표현을 빼고 제가 2015 교육과정, 2022 교육과정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1, 2, 3, 4학년까지는 2022 교육과정,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은 2022 교육과정, 그리고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2, 3학년, 고등학교 2, 3학년 금년에 이 학생들은 2015 교육과정인데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최종적으로는 이제 고3까지 진급이 되고 대학교 진학 포함해서 진로 부분까지 쭉 연결이 된다면 결국 지금 학교에 그 재학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고등학교 2, 3학년 학생들 추후에 이제 또그 개인적 사정에 따라서 바뀔 수는 있겠지만 다 모두 다 현재 교육 과정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2, 3학년, 고등학교 2, 3학년 학부모님들도 2022 개정 교육 과정을 좀 이해하고 계시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현행 교육 과정과 2015 교육 과정을 대비해서 주요 내용에 대한 그 대조표를 정리를 교육부에서 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한번 좀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뒤에서 또 드릴 말씀이 많기 때문에 핵심적인 내용만 좀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22 교육과정은 사실은 1호 교육과정에서 크게 바뀐 게 없어요. 학점제 체제로 가는 거. 요거 외에는 그렇게 크게 바뀐 부분은 없고 포괄적인 총론의 핵심 개념들하고 방향성, 비전 이런 것들의 일부 변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 역량이라고 하는 부분은 교육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교육과정을 쭉 다 마쳤을 때 적어도 이런 역량에 도달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6개로 정리를 했었거든요. 이게 2015 교육과정에서 처음으로 제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2022 교육과정에서도 계속 연계하고 있는데 의사소통 역량이 협력적 소통 역량으로 바뀐 거,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달라진 부분입니다. 그러나 핵심적인 내용들은 다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역량 함양을 위해서 연극 교육을 활성화시키고 있다 하는 것이 좀 특징이죠. 1호 교육 과정에서 이제 처음 도입이 됐던 건데 이 교육 과정에서는 이제 디지털 기초 소양 그리고 자기 주도성, 지속 가능성 그리고 포용성과 시민성, 창의와 혁신, 이런 우리 자녀들이 미래 사회를 살아가야 되는 그런 인재들이니까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 이런 부분에 조금 더 강화를 뒀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부분에서는 이런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 안전교육은 뭐 더 강조가 되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리고 범교과 학습 주제들이 있습니다.
교과들을 망라해서 통합적으로 학습을 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여전히 같은 그런 맥락에서 연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그다음에 창의적 체험 활동에 큰 변화가 있는데요. 2015 교육과정은 자동봉진이라 해서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지루활동 이렇게 네 개 그 영역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이것이 이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세 개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은 동아리 활동 영역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부모님들 보통 대학 입시에 반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 그 활동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학부모님들도 이제 봉사활동은 어떤 영역에서든지 여기 보시면 모든 영역 모든 활동과 연계가 가능하도록 구성을 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봉사활동도 할 수 있는 데까지 적극적으로 좀 시행을 하는 게 어, 뭐 진로 진학과 관련해서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과목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는데 이거는 뒤에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특목고 과목 부분도 보통 교과에서 분리해서 전문 교과로 제시를 했던 게 1호 교육 과정인데 2022 교육 과정에서는 전문 교과를 보통 교과로 통합해서 일반 학교 학생들도 선택해서 배울 수 있도록 구성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차이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필수 이수 단위가 94단위에서 84학점으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학생들이 학습하게 되는 시간은 총 시간은 줄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교육 과정의 개정 방향도 아까 말씀드린 부분대로 좀 생각을 하셔서 시간 나시는 대로 뒤에서도 자료가 있으니까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 배당 기준은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요거까지는 다 모르셔도 되니까 이건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이 배워야 될 수업 시수를 말하는 거거든요. 초, 중, 고가 이렇게 변화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에서는 국영수, 사회, 과학, 예체능 부분에 있어서 필수로 지정되어 있는 게 84학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선택 과정으로 이제 192학점 중에 84학점만 필수이고 나머지는 학교 선택에 의해서 이제 배우게 되는 건데 이 학교 선택 중에는 개별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학점은 고등학교는 50분이고요. 예전에는 17주가 이수 기준이었는데 이제는 16회로 돼서 줄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기본 학점은 4학점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1 가능하다. 그리고 입시와 관련해 가지고 예전에는 학교에서 국영수 중심으로 어, 교과목들을 많이 편제를 하고 시간표를 편제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패턴들을 줄이기 위해서 1호 교육과정에서도 제한을 뒀는데 2022 교육과정에서는 국영수 고등학교 같은 경우 80학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서 국영수에 편중돼서 학습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제 이런 원칙은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등학교 교과목을 이제 보시면 공통 과목은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그런 과목이고요. 그다음에 일반 선택은 수능과 관련한 과목들을 중심으로 이제 편성이 됐는데 특히 국어, 수학, 영어가 이제 거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일반 선택에 해당되는 요 과목이 주로 수능 과목입니다. 국어에서의 수능 과목, 수학에서의 수능 과목, 영어에서는 영어 1, 2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사회과학 부분은 이렇게 일반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만 수능하고는 이제 관련이 없다. 그리고 수능은 요 한국사하고 통합사회 1, 2 그리고 여기 1, 2 이렇게 돼 있는 거는 교과목이 같은 내용으로 연계가 돼 있지만 1학기 때 배우는 과목, 2학기 때 배우는 과목이니까 과목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체능 관련해 가지고는 학교에서 반드시 편성을 해서 학습을 하겠죠. 제2 외국어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가 진로 선택과 융합 선택 과목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제 요 부분이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선택해서 배우게 하는 과목들이. 그러면 내 자녀들이 대학 진학과 관련해 가지고 전공에 적합한 과목들을 가급적이면 많이 선택해서 학습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새로 바뀌게 되는 교육 과정에서는 5명 이상의 학생들이 과목 개설을 요청하면 그 과목을 개설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학교 현실이 녹록치 않잖아요. 그리고 교과목 선생님들이 이런 많은 과목들을 다 이렇게 지도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시간적인 제한도 물론 있고 역량의 제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학생들이 요구하면 과목을 개설해서 제공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요구, 그다음에 학교의 형편 이런 것들이 잘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학교들이 경쟁력을 갖추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주변의 학교 중에 이미 그 2015 교육 과정에서도 선택권들을 확대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3명만 과목 개설 요구에도 개설을 하는 학교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그런 요구들이 점점 더 강해질 것이고 또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 이런 요구에 잘 부합해서 요구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학부모님들께서 이런 선택 과목의 내용들을 좀 분석을 하시고 우리 자녀가 대학을 진학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진로 적합적 과목들을 어떻게 구성을 해서 수업을 하게 할 것이냐, 요거는 한번 고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 같은 경우 대부분의 학교들이 공간 구성을 다 재구성을 했잖아요. 동시간에 학생들이 흩어져서 학습해야 될 그런 공간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 공간 개조 사업을 진행을 했다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우리 학교에서 개설을 할 수가 없는 과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는 지역 학교들이 묶여서 공동으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더 확장을 시키면 온라인에 개설되어 있는 학습을 우리 학생은 그 시간에 우리 학교 공간으로 흩어져 갔을 때 과목 개설이 없으면 별도의 온라인실에서 온라인 강좌로 학점을 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마련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변화죠. 고등학교의 교육과정과 또는 공간 구성과 학점 이수 부분이 이렇게 이제 변화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학부모님들께서 좀 충분하게 하시고 학교에 적극적으로 요구도 하시면서 내 자녀와 잘 상의하셔서 내 자녀가 배워야 될 교과목들이 어떤 게 더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상의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타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과학 계열의 그 과목들, 또 체육 계열의 과목들, 예술 계열의 과목들이 있는데 이게 인문계 쪽에서도 개설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시스템적으로는 만들어 놨습니다. 전문 교과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전문계에서만 배우는 게 아니라 선택 과목 중에 일부는 인문계 학생들도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이제 우리가 뭐 해당 영역에 해당 되는 부분이니까 부모님들께서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요 교과별 변화 내용은 아까 간단하게 언급을 해드렸으니까 국어, 수학, 영어, 뭐 사회, 과학 이런 각 교과에서 교육과정상 1호 개정교육과정과 2 개정교육과정에서 이 교과의 특성들이 어떻게 변화됐느냐 또는 변화되지 않고 공동 그 사항으로 연계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보시고 각 교과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각 급별로 1호 교육과정과 2 교육과정의 차이점들이 어떻게 있느냐, 변화된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런 내용들을 좀 파악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초 5, 6학년은 1호죠. 그다음에 중학교 2, 3학년은 1호이고 고등학교 2, 3학년은 1호예요. 그리고 현재 초 1, 2, 3, 4 그리고 중학교 1, 고등학교 1
학생들은 2022 개정교육과정에 적용을 받으니까 내 자녀가 해당되는 교육과정에 이 교과별 특성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좀 파악을 해보십시오.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초, 중, 고에서 1호와 2의 차이점들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교과목의 개설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보시고, 사회도 역시 마찬가지고, 또 역사과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만 역사 부분에 있어서도 1호와 2의 이런 차이점들, 그다음에 교과서의 구성이 따라서 당연히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교과서의 구성의 변화가 어떤 거냐. 그리고 특히 이제 2022 개정 교육과정은 현재 고1 학생이지만 지금 현재 고2, 고3 학생들이 재수를 하거나 삼수를 했을 때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의거한 수능을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고2, 고3 학부 형님들이나 학생들도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뭐 지금부터 파악할 필요는 없지만 이런 구조가 변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학과의 경우도 이제 초, 중, 고의 1호와 2가 어떤 학습 내용이라든가 교과서의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과 마찬가지고 이제 직업계 고등학교 교육 과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이런 정도로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호와 2 교육과정의 주요 사항 신고 대조표는 아까 앞에서 봤던 내용들을 조금 더 일목요연하게 구성을 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게시판에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해서 같이 좀 파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핵심적인 내용들을 다시 한번 간추려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 개정 교육 과정에 있어서 주요 사항들은 현행과 개편 방안 이렇게 이제 구성을 했는데 개편 방안이라기보다는 이미 이제 확정이 돼서 발표가 돼 있으니까요.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의 그 분화가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고 일반 선택, 융합 선택, 진로 선택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특히 이 융합 선택과 진로 선택 과목은 개별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관련해 가지고 선택해야 될 과목들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진로나 진학과 관련해서 가급적이면 좀 연계성이 있는 과목들을 학습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2022 개정 교육 과정에서 고등학교의 경우 학점제로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 내용을 몇 가지로 좀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고등학교 3년간 204단위 이제 그 수업 시수에 있어서 총 2,890시간을 이수하면 졸업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학점제로 바뀌게 되면 수업 시간이 좀 줄었죠. 수업 시간이 줄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2학점으로 줄고 2,560시간으로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는 교과 180단위, 그 다음에 자동봉진에서 창의적 체험활동이 24단위, 이렇게 해서 204단위를 배웠는데, 이제는 교과가 174학점, 그리고 이제 동아리, 자치, 진로 해서 18학점, 이렇게 해서 192학점을 이제 이수를 합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대학교의 관악 개념을 생각하시면 돼요. 과목 이수 기준이 지금 현재는 없죠. 뭐 수업을 안 들어오거나 또는 뭐 시험을 치렀는데 뭐 20점, 30점 뭐 이렇게 맞아도 그 다 이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뀌게 되는 학점제에서는 40%라고 하는 성취율에 미치지 못하면 이수가 안 돼요. 대학교의 관악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과목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별도의 보충 수업을 하거나 재수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엄청난 변화죠. 그러면 개인 학생의 입장에서도 문제지만 학교 입장에서도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성취율에 도달을 하지 못하게 되면
그 과목 학생들은 별도의 보충 수업을 개설을 해서 학생들이 따라오면 뭐 이제 교사가 인정해주면 성취율에 이제 도달하게 될 텐데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장치들이 이제 학교에서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성취율이 미치지 못하면 등급을 I를 받게 되는 거죠. 이 과정에 이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들. 이게 이제 학교에서도 문제이고 개별 학생의 문제에 이제 당면하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수업 시간에 안 들어와도 뭐 큰 문제가 없었지만 이제는 출석이라든가 출석 포함해서 시험 성적 치러서 성취율에 도달하지 못하면 보충 수업을 해야 된다. 재이수를 해야 된다. 이 부분을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은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간표도 대체로 지금까지는 3년 내내 학교에서 정해져서 짜여진 시간표대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본인이 원하는 과목을 골라서 본인이 시간표를 짤 수 있습니다. 이제 고1 학생들은 대부분 공통 과목을 배우기 때문에 공통 과목 중심으로 시간표가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고1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고2, 고3 올라가면 본인이 골라야 되는 과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본인의 시간표를 본인이 짜야 되는데 대학 수강 하는 거하고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년 겨울방학까지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는 공간을 재구성하고 많은 학생들이 동시간에 흩어져서 수업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을 확보하는데 홀머리를 얹고 작업들을 많이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학점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라고 하는 걸 좀 생각을 해 두시고 우리 자녀들이 이 과정에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겠다. 그다음에 평가도 1호 교육과정까지는 되게 상대평가인데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공통 과목은 상대평가이고 등급을 쭉 내게 되고 상대평가에 의한 등급을 내게 되고 선택 과목은 이제 절대평가입니다. 성취율이 있으니까 그 절대평가 체제로 가게 되니까 이제 학생들이 소인수 과목에 있어서는 유불리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학교가 어떻게 최소화시킬 거냐? 그리고 대학 입시에서 이런 평가, 내신 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불리하게 하지 않도록 학교와의 협력 체계가 좀 필요하고 교사들은 교사들대로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학생들의 입장에서 학부모님들의 입장에서도 좀 지혜와 전략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학점제의 프로세스를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학교는 학생의 수요를 반영을 해서 교육 과정을 이제 구성을 해야 되겠죠. 이제 개별 학교의 그 교육 과정들을 짜야 되니까 그러면 학생들이 대체로 이제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1학기에 한 번, 그리고 이제 2학기, 고1 같은 경우 2학기에 오게 되면 2, 3학년 때 진학해, 진급해서 배워야 될 교과목들을 수요들을 이제 측정을 할 겁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와 관련해서 학업 설계들을 하고 그와 관련된 지도를 바탕으로 해서 과목을 선택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수강을 신청해서 과목을 수업을 하게 되면 수업의 형식이나 내용도 많이 바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소인수 과목들이 많아지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 5명이 받게 되는 수업도 생기게 되고 또 학교는 형편에 따라서 뭐 3명이 신청을 해도 개설을 하는 학교도 있을 거고 그 학교 교사가 과목이 많아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것을 다 수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외부 강사들을 초빙을 해서 이제 수업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수업의 형태가 이제 2015 때도 그랬지만 2022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학생들 스스로 참여하는 학생 참여형 수업이 좀 더 확장이 될 겁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이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예방 지도가 필요하죠. 미이수가 발생하면 그 순간 교사나 학생이 모두 다 이제 골치가 아프게 되는 거죠. 교사는 보충 수업을 하든 그 학생이 다시 재수강을 하게 하든 그러면 학년이 다른 학생이 섞여서 수업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가급적이면 예방하고 학생도 미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과제 제출을 하라 해도 과제 제출 안 하면 그냥 뭐 0점 처리를 한다든가 뭐 이렇게 되는데 수행평가의 경우 0점 처리가 안 되니까 그냥 이름만 써서 내게 한다든가 이렇게 됐는데 이제는 안 되잖아요. 평가를 반드시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학생도 예전과 달리 자기가 선택한 과목에 대한 참여의 책임성이 조금 더 강조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수업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교사는 수업과 연계된 과정 중심의 평가를 하게 되고 성취 평가를 실시하게 되면 이제 이수, 미수 이렇게 구분이 되고 미이수는 이제 보충 수업을 하던 재수강을 하던 이렇게 하게 되고 이수가 되면 그 학점을 취득하게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4학점을 취득하게 되면 이제 졸업을 하게 되는 요 과정이 선택형 이제 학점제와 관련된 주요 프로세스인데 우리 학생과 학부모님의 입장에서는 내가 과목 선택을 어떻게 적절하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미이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은 적극적인 참여형 수업을 좀그 책임감 있게 진행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사항들 몇 가지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학점제와 관련된 부분은 다시 돌아가서 학점제와 관련해서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할 것이냐, 또 자신의 진로와 관련해 가지고 과목을 어떻게 잘 구성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은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진로 지도와 관련된 내용들을 제가 계속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우리 그 개정교육과정의 그 총론과 관련된 핵심적인 내용들을 이제 다 살펴볼 수는 없으나 분명히 그 교육과정이 바뀌게 되면 왜 바뀌었는지, 왜 바뀔 수밖에 없는지, 또 바뀌게 된 교육 과정에 있어서 핵심적인 철학의 그 바탕은 무엇인지, 또 교육 과정이 표방한 비전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예전에는 주로 그 몫이 학교, 교사들 정도였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학부모님들도 제가 학교에서 오랫동안 이제 그 학생들을 지도하고 학부모님들을 만나고 교사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느낀 건데 교육 과정이 바뀌게 되면 반드시 학부모님들도 그 이해가 필요하다.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내 자녀가 어떤 교육 과정을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되는지, 그 우리 자녀가 걸어가야 될 그 숲길의 컨디션을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마치 등산을 하려면 등산로에 대한 부분들을 다 이해를 해야 조난을 방지할 수 있듯이 교육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들을 학부모님들도 반드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제 이것은 계속해서 느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2022 개정교육과정의 총론과 관련된 핵심적 내용을 다 그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개략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고 그것을 요약 정리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의 주요 사항들은 이제 모든 학생들의 성장을 돕는 그런 포용적인 고등학교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 학생, 학교, 교육청, 지역사회, 교사가 어떻게 협력해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구성인데 학교는 학생들이 요구하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그런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고 상위 단위에서 교육청은 뭐 협력적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협력적 교육의 거버넌스의 역할, 주도자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고 학생은 스스로 자신의 진로를 설계하는 자기 주도적 학습자가 돼야 될 것이고 부모님들이 이 과정에서 우리 자녀가 이런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측면적 지원을 좀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겠다. 자, 그리고 교사는 뭐 당연히 교수학습 전문가 또는 학업설계 안내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야 될 것이고, 이제는 교사가 단순한 교육 과정들을 재구성해서 교과 교육 과정에 입각해가지고 가르쳐야 될 학습 내용들을 요목화시켜서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정도의 역할자에서 좀 벗어나가지고 전반적으로 학업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교수 학습의 프로세스를 내가 이렇게 구성할 테니까 학생들은 어떻게 따라오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안내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서 학생이 낙오되지 않도록 돕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것이고, 지식과 관련된 부분은 이제는 뭐 그 열린 온라인 그 학습 체계도 많이 있으니까 이제 학교에서 교사가 모든 지식을 그냥 다 재구조화시켜서 학생들에게 떠먹이는 그런 역할에서는 좀 탈피할 필요가 있겠죠. 이거는 이제 교사나 학교의 몫이고, 이제 학부모님께서는 그런 관계가 되도록, 학생과 교사의 관계가 되도록, 그리고 이제 교사가 내 자녀가 필요로 하는 교과목들을 개설했을 때 교수학습 활동을 통해서 내 자녀가 충분하게 그 과정에 참여해서 교육적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협력적 관계가 되도록 잘 보시고 요청도 하시고 지원도 하시는 그런 관계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점제로 바뀌게 되면서 지역사회도 지역 교육 공동체의 지원자로서 지역 자원을 통한 학습이 그 학점 취득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총체적인 협력 관계 속에서 이제는 교육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2022 개정 교육 과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 과정이 왜 변화될 수밖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은 뭐 이런 요구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미래 사회에 대한 전망이 이렇게 요구되기 때문에 이런 미래 사회에 대비해서 교육 과정을 통해서 우리 자녀가 어떤 인재로 커가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국가 사회가 요구하는 미래 인재의 표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미래 사회는 정보통신기술, 융합과학기술이 점점 더 고도화되고 변화의 사이클이 급격하게 짧아지는 그런 사회고, 그다음에 저출산 고령화, 이거는 피할 수 없는 과정이고, 다문화 가정이 증가되는 것도 피할 수 없는 그런 과정이고, 그리고 정치 경제적 세계화, 또 직업의 다양화,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 이런 것들은 이제 피할 수 없는 부분이고, 기후 문제, 환경 오염 문제, 에너지 문제,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런 미래 사회의 그 예측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미래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우리 인재를 키워서 창의 융합형 인재를 키워내는 것, 이것이 국가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일 뿐만 아니라 개인적 측면에서도 그런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내 자녀를 키워내야 되는 거니까, 이런 방향성을 학부모님께서 좀 이해를 하시고 같이 협조를 해 나가실 필요가 있겠다. 이것이 이제 교육 과정을 이해해야 될 필요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 사회는 이런 창의 융합형 인재를 요구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문과 이과의 구분 다 허물어졌잖아요. 이미 2015 교육 과정에서도 사탐 과목이나 과탐 과목에서 크로스로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연계 학생이 인문계 사탐 선택 과목 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2022 교육 과정에서는 그 벽을 더 허물어 가지고 공통적으로 통합사회 통합과학 그 가치 시험을 치르게 하는데, 이것은 바로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제력을 두루두루 갖춰서 바른 인성을 겸비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표성입니다. 그러니까 인성과 관련된 문제, 인성과 관련된 역량의 문제, 이 부분은 이어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가 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가 요구하는 인재는 새로운 지식을 스스로 창조해야 되고, 또 다양한 지식을 융합해내는, 그래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인재가 필요한 거죠. 이런 사람을 만들기 위한 교육 과정이 2022 교육 과정이고, 그 목표성은 창의 융합형 인재를 키워내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인문학적 소양 교육, 과학기술 소양 교육을 같이 하겠다. 그래서 2015 교육 과정부터 이미 통합사, 공통사회, 공통과학 뭐 이렇게 있었고, 지금은 통합사회, 통합과학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자연계라 해서 과학적 과목만 공부하고, 인문계라 해서 문사철 요것만 공부하고 이런 거는 아니다. 이제는 두루두루 인문학적 소양과 과학기술 소양을 같이 갖춰 나가는 인재를 키워보겠다. 그리고 교육 과정에서 2015 교육 과정에서 도입했던 핵심 역량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국가 단위 교육 과정에서 최초로 역량 개념을 도입한 것이 2015 교육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 뭐 유치원부터 이제 공교육으로 들어오니까 이제 초등부터 시작해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쭉 학습을 하게 됐을 때 학교 교육 전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 우리 자녀들이 이런 역량을 갖췄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 전반적인 과정을 통해서 중점적으로 기르고자 하는 범교과적이고 일반적인 그런 역량의 개념인데 이 6가지예요. 그래서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 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협력적 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이거는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사회 구성원들이 갖춰야 될 역량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역량들을 학교 교육 과정을 통해서 기르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1호 교육 과정, 2 교육 과정에서 관통해서 계속해서 주장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역량을 키워서 우리가 이런 인간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추구하는 인간상이 자기주도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 교양 있는 사람. 단순하게는 이제 우리 학부모님들의 목표와 우리 학생들의 목표가 공부 잘해서 성적 잘 받고 내가 희망하는 뭐 대학 진학 잘하고 이것이 이제 일차적인 목표라고 한다면 그래서 뭐 최근에 우리 사회가 직업의 쏠림 현상들도 나타나게 되고 사교육 시장도 다 그런 방향에서 확장되고 막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뭐 비판할 수는 없죠. 비난할 수는 없죠. 그건 일차적인 이제 목표니까 내 자녀가 사회에서 내 역량을 가지고 내가 내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직업 세계에 진입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나가는 것. 이거는 뭐 당연한 거니까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 학부모님들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것이 일차적인 목표라면 좀 거시적 측면에서는 그것을 토대로 하되 그 방향을 토대로 하되 내 자녀 또는 나 개인이 어떤 인간으로 성장해 갈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목표성을 좀 생각하고 교육 과정에 추구하는 인간상의 최종적인 부분은 이렇게 4가지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도적인 자기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자아 정체감을 확립하고 자존감을 키우게 하게 하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다음에 창의적인 사람. 그러니까 다양한 발상 또 도전 의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그런 창의적인 사람이 되도록 교육하는 것. 그다음에 내 개인이 독립해서 살아가는 경우가 아니니까 고립돼서 살아가는 사회가 아니니까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확립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배려하고 나누고 더불어 살아가는 그 마음을 갖는 인간. 그다음에 교양 있는 인간, 문화적 소양과 또 다원적인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인류 문화 또 뭐 좁게는 우리 사회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교양 있는 사람. 우리 사회의 또 갈등 구조를 보면 서로 배척해서 발생하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이런 포용적인 인간, 이것이 교육 과정을 통해서 도달하고자 하는 거시적인 목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의 도달하기 위해서 학교별로 목표성을 이제 정리를 해놓은 표입니다. 그래서 자기 주도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교양 있는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의 궁극적인 교육 과정에 추구하는 인간상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아까 말한 이 6가지 핵심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초, 중, 고에서는 어떤 목표성을 설정을 했느냐. 이것이 이 도표에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부모님들께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4가지 추구하는 인간상을 바탕으로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6가지의 핵심 역량을 교육 과정을 통해서 길러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것. 이것이 2022 개정교육과정의 최종적인 목표다. 이렇게 할 수 있겠고요. 핵심 역량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뭐 인성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앞으로 기회가 되는 대로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면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 이것이 2022 개정교육과정의 핵심 비전이었는데, 이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 함량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한번 짜보겠다. 그다음에 우리 학습자의 삶과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과정이 되도록 하겠다. 그래서 진로 탐색 과정도 확장을 시키고 체험 활동 부분도 좀 확장을 시키고 그랬습니다. 진로 탐색과 관련한 부분은 다음 시간에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과 학교의 교육 과정을 가급적이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확대를 시켰다. 반대로 이 과정에서 단위 학교들은 또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런 책임 교육 또 자율性확대 이런 것들을 구현시키는 교육 과정을 짜겠다. 그다음에 중요한 디지털 또 AI 교육 환경에 맞는 교수 학습 평가 체제를 구축하겠다. 그리고 이제 조금 문제는 있어요. 디지털 교과서 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우려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개별 학습이 가능하다 하는 측면에서는 좋아요. 그러니까 어, 디지털 교과서가 학교 현장에서든 가정에서든 학생들의 학습 수준에 맞는 적절한 질문들을 상호 교환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 가겠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내 자녀, 이제 학생이죠. 학생 개개인의 학습 역량의 수준이 그대로 이제 노출이 되니까 이런 노출된 개개인의 학습 역량 부분이 이제 혹시 유출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많고 그리고 이제 디지털 교과서가 이제 그 확산이 되게 되면 가뜩이나 이제 우리 학생들이 그 서책형들 많이 책 안 읽고 문해력도 취약하고 하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문해력 훈련 부분에 있어서 취약성을 음,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들이 있어서 전면적으로 이제 도입이 되지는 않고 지금 현 단계는 이제 교육부나 국회에서 이제 보조교재로만 쓸 수 있도록 현 단계에서는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또 이제 교과서로 진입이 될 것을 목표로 지금 교육부는 또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시대적 방향성은 이런 디지털 교육도 필요하고 AI 교육 환경으로 점점 가고 있고 아시죠? 학교 현장에서 이미 중고등학교에서는 개개인에게 다 그 태블릿 PC들 다 이제 공급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학교의 역량에 따라서 이것을 활용하는 그 한계선이랄까 이런 것들은 좀 차이가 있지만 이미 교실 환경은 다 이렇게 변화돼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AI 교육 환경에 걸맞는 교수 학습 내지는 평가 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에 이제 교육 과정을 짜게 된 거죠. 그리고 변화되는 뭐 학점제를 포함한 다양한 그 부분에 잘 맞춰 나갈 수 있도록 이제 교육 과정을 짠 겁니다. 이것이 2022 개정 교육 과정의 큰 특징인데 최종적으로는 창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교육 과정의 목표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2022 개정 교육 과정과 2015 개정 교육 과정의 특징 또 그 대비점들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고요. 수능 체제 관련해 가지고 이제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계속 고민이 이제 많으실 거고 바뀐 교육 과정 속에서 우리 자녀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교육 과정을 목표를 이루어낼 것이냐라는 그런 걱정도 되실 거고 또 교육 과정이 바뀌면 교과서 이제 다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면 학부모님들이 내 자녀가 어떤 바뀌는 교육 과정 속에서 교과서를 또 사용을 하는지 이런 부분도 좀 관심을 가지고 봐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학교에서는 교사, 또 그다음에 가정에서는 우리 부모님들이 내 자녀가 미래 사회에서 정말 명품의 자녀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건데 이렇게 되려면 예전과 달리 그냥 뭐 학교가 알아서 하겠지라고 하는 이런 그
생각보다는 부형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학교가 어떤 교육 과정을 끌고 가고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고 더불어 적극적으로 참여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형 교육 과정 속에서 내 자녀에게 필요한 교과목들이 학교에서 잘 개설될 수 있도록 요구도 하셔서 내 자녀가 충실하게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상호 간의 협력 관계가 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미진한 부분은 또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어, 내용 중에 좀 질문이 있거나 하시면 간단하게 질의응답 시간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 예, 오늘 박사님 그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앞으로 교육 변화의 방향성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이제 교육 네, 공동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물론 이제 학교, 학부모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인식을 했는데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이런 변화가 선생님들께도 사실 이제 낯서실 거고 과연 이제 그런 변화에 대한 준비를 따로 이제 하시는 건지 아니면 또 낯선 부분도 많으실 테니까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이제 시행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으시는 건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당연하죠. 그 교육 과정이 바뀌게 되면 고시 되면 이제 그 교육 과정에 입각한 교과서들을 이제 구성하는 것은 이제 교육부하고 이제 출판사에서 별도로 작업을 하고 교육청에서 작업을 하고 교육과정이 바뀌게 되고 고시가 되면 단위학교뿐만 아니라 이제 개별적으로는 각 교사들이 그것에 대한 적응을 위해서 연수들을 이제 실시를 하는데 개별 교사의 역량에 따라서 본인이 알아서 이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기본적인 수준은 교육청에서 연수 형태를 통해서 바뀌게 되는 교육 과정에 대한 그 충분한 그 정보들을 이제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학부모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바대로 단위 학교에서 학교 차원이나 교사 차원에서의 노력은 정말 필요하죠. 교육 과정이 바뀌면 기본적인 철학적 바탕, 그다음에 교과서 내용이 바뀌니까 교과서 내용들을 분석해서 재구조화 시켜야 되는 거, 그다음에 바뀌는 교육 과정에 따른 교수 학습과 평가의 체제가 바뀌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훈련은 교사가 뭐 그건 당연히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전에 그 학교의 교사들의 역량이나 또는 준비에 비해서 점점 교사의 그 뭐라 그럴까 노력 내지는 준비가 정말 많이 필요하고요. 아까 그 선택제로 가게 되면 개별 교사가 감당해야 될 과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그 준비했던 수준보다는 훨씬 더 심화된 교육 과정들이 많아요. 교과서가. 그러니까 교사가 이것을 다 준비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개설을 안 해버리는 방법. 하나는 정말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학생들이 요구하는 과목을 개설해서 같이 공부하고, 뭐 적절하게 학습 활동들을 지원하고 평가하는 뭐 요런 과정이 될 텐데 점점 차별화는 심해지긴 하겠지만 어머님 그 고민하시는 것처럼 학교에서도 노력하고 준비하고 대비는 충분하게 하고 있을 겁니다. 잘 한번 네, 들여다보시고 과목 개설에 따른 부분도 요청을 하시고 하시면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학교에서 이제 그 학생들을 학습을 하는 교사, 저는 역사 전공인데 이제 한국사나 세계사, 근현대사, 동아시아사 또 바뀌게 되는 이제 그 교육 과정의 교과서들이 새로 바뀌게 되는데 이제 교사의 입장에서도 있었고 제가 이제 수석교사의 역할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수석교사는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교수학습 방법이나 이제 이런 활동들을 지원하고 또는 이제 뭐 심리적 지원도 물론 하지만 그래서 그 단위 학교에 보면 수석교사가 계시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수석교사들을 이제 교사들과 협력 관계가 잘 되도록 이제 지원하는 것도 교육청의 역할이고 학부모님들께서도 그런 상황들을 좀 살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은퇴할 때까지는 이제 교감, 교장, 그 관리자 역할을 했는데
이 입장에 따라서 그 학교 현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교사는 직접적으로 참여해야 되니까 학교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좀 등한시한다면 수석교사의 역할은 교사들의 활동을 돕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니까 수석교사가 있는 학교가 훨씬 더 선생님들이 교육 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교감교장의 입장에서는 이제 조금 더 거시적으로 학교의 행정체제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부분을 이제 보게 되니까 학교의 교육과정 역량이 학생들의 이 교사학습 활동이나 또 진로 진학과 관련된 대비를 하는데 굉장히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급적이면 학교의 역량에 따른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학부 형님들도 학교의 교육 과정을 면밀하게 보시고 우리 자녀에게 적합한 교육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요청을 좀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마음으로부터 준비해 주시고 강해 감사드립니다. 네.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중학교 1학년 엄마인데요. 네, 이제 이렇게 교육 과정이 개편이 되고, 이제 변함에 따라서 사실 이런 취지나 목표는 사실 너무나도 이상적이고, 정말 이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만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현실적인 또 어떠한 여러 가지 문제들 또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아이들의 심리나 정서가 정말 안정화되고 그런 것들이 같이 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네, 교육 네. 과정의 개편 외에 내지는 이것을 바탕으로 하기 위해서 어떤 정서적인 면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이런 교육과정 개편과 더불어 준비하고 계시는 그런 방향이나 뭐 그런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다면 궁금합니다. 이거는 이제 결국 그 학교 단위 내지는 이제 교육형 단위의 역할일 것 같은데요. 학교는 이제 지식체계, 교육과정에 입학한 그 지식체계 전달뿐만 아니라 총체적 측면에서 우리 학생이 건강한 인성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낙오자가 없도록 학교에서는 다양한 방법들을 쓸 거예요. 그런 개별 교사, 담임 교사나 교과 교사하고의 상담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열려 있을 거고, 특히 모든 학교는 다 상담 교사들이 배치가 돼 있잖아요. 진로 교사뿐만 아니라 상담 교사들이 배치가 돼 있고 상담 교사가 안 되는 학교는 순회 교사가 또 있으니까 학교에서 이런 부분들을 모두 다 아마 대비는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학습 역량뿐만 아니라 정서적 측면에서도 충분하게 그 성장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이 교육부나 교육청 단위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예민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학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우리 자녀가 학교에서 이렇게 소외되지 않도록 좀 잘 유심히 관찰해 보시고 교우 관계라든가 교사하고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학부모님들께서 좀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관계성이 좋은 학생이 결국 자존감도 높아지게 되고 이런 그 뭐 거짓된 교우 관계가 아니니까 그 관계성이 아니니까 또 그 과정들을 잘 들여다보시고 우리 학생이 그런 좋은 관계성 속에서 자존감이 충분하게 발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또 학부모님의 역할이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교육과정 안에서는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한 그 교육이 가능하도록 또 지원 체제는 갖춰져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다만 대부분의 우리 그 사회 현실이 인문계 중심으로 이제 편성이 돼 있고 또 대학 입시라고 하는 그런 프로세스에 그냥 매몰돼서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내 자녀가 어떻게 하면 진학을 잘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이제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어서 학생들이 이제 학습에 대한 스트레스가 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학부모님께서도 좀 적절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시고 너무 학습에 대한 스트레스 받지 않게 어, 상담해 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음 강의나 그 다음 강의에서도 한번 좀 언급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님들도 내 자녀를 좀 객관적으로 좀 들여다보시고 협력적 관계성 속에 내가 어떻게 참여해서 내 아이를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잘 키워낼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고민은
학부모님들이 또 책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채팅창에 올라와 있는 내용 중에 몇 가지만 제가 보니까요. 어, 융합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 차이가 뭔가요인데 이거는 심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선택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교과 관련성의 지식 체계와 관련된 과목이 이제 일반 선택이라면 진로 선택 과목은 그보다 조금 더 심화돼서 내가 진학하고자 하는 계열성 또는 대학, 내 진로와 관련돼서 내가 갖춰야 될 소양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과목이 진로 선택 과목이라면 융합 선택 과목은 그것을 토대로 해서 교과 간 내지는 그 타교과 간 또는 교과 안에서의 그런 그 계열성을 염두에 두고 좀 더 포괄적으로 사고를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정말 예민한 문제인데요. 고교 학점제가 시행이 되면 아무래도 특목고가 좋다라고 하는데 서초 지역에 있는 세화고 같은 자사고보다 특목고 진학이 더 좋을까요? 이거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최근에 나온 언론 입시 관련된 부분들을 면밀히 살펴보시면 어, 최상위 대학들을 기준으로 해서 일반고 학생들의 진학률이 결코 축소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참고로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학점제가 시행이 되면 특목고나 자사고가 유리한 점이 있다면 다양한 과목을 개설할 수 있는 여력 가능성이 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최근에는 일반고 같은 경우, 특히 사립고를 포함해서 일반고 같은 경우도 이제 학생이 요구하는 과목들을 가급적이면 다 개설을 하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수능뿐만 아니라 수시에서 교수학습의 활동성에 대한 그 세특들이 중요성을 많이 갖잖아요. 그렇게 되면 내가 선택한 과목을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수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그 과목을 개설할 수 있도록 잘 살피시고 학교가 개설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충분하다면 저는 뭐 특목고나 자사고나 일반고나 유불리를 너무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고 다만 특목고는 이제 특목고의 어떤 그 목적성이 있으니까 그런 목적성이 분명하다면 뭐 특목고를 진학하실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 일반고나 또는 뭐 자사고 같은 경우가 특목고에 비해서 너무 불리하다 이런 고민은 크게 안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대학에서 수시와 관련해 가지고 교수 학습 학습 활동에 대한 평가성을 정리할 때 블라인드 처리를 하게 돼 있거든요. 물론 그 학교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면 대학에서 어느 학교다라는 것을 파악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다 블라인드 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따른 유불리가 크다 이렇게는 생각 안 하셔도 좋고 다만 내 자녀가 선택한 교과목들의 교수 학습 활동이 충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세특이 충실하게 기록될 수 있도록 살펴보시는 것은 학부모님들에게 좀 필요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중학교 2022 개정교육과정은 교과서는 바뀌었는데 학교에서 짜여진 과정에 의해서 진행되는 건지 또 자유학기제 선택 과목 외에 고등학교처럼 학생이 학점을 따로 관리하지는 않는 것. 네, 중학교는 그렇습니다. 중학교는 이제 그 공통 과목이 있고 그다음에 학교가 선택하는 과목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처럼 학생이 막 이렇게 그 학점제처럼 과목을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없고 학교가 충실하게 교육과정을 짜서 과목들을 구성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에서만 그 평생을 지냈기 때문에 중학교의 그 세부적인 실상에 대해서까지는 잘 모르지만 중학교는 고등학교 같이 학점을 따로 관리하거나 그러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부모의 세심한 역할을
예를 들어서 알려주세요. 이런 질문이 있네요. 이거는 정말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자녀를 다 키웠기 때문에 그런데 자녀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제 부모하고의 자녀하고의 관계는 참 중요하잖아요. 근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자존감인 것 같아요. 우리 자녀가 만능의 천재는 아니잖아요. 부모님들은 그런 이제 상상들을 또는 기대들을 많이 하실 수밖에 없지만 내 자녀가 갖고 있는 특성들, 흥미 또는 뭐 적성과 관련해 가지고 내 자녀가 무슨 장점이 있는지 또 심리적인 특징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부모님들이 파악하실 필요는 있잖아요. 부모의 욕심에 따라서 자녀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의 요구나 적성, 능력, 흥미 이런 것들이 파악이 돼서 부모님의 요구와 적절하게 뭐랄까 상호 보완이 되는 그런 관계가 우선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런 자녀의 요구들을 부모가 충분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 가지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내 자녀를 내가 요구하는 대로 그냥 다 끌고 가겠다 이거보다는 그래서 부모의 세심한 역할은 저는 자녀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자녀의 요구를 이해하는 것이 일차적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부모의 그 역량만큼 자녀가 따라오지 못해도 내 자녀가 가지고 있는 특성과 장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격려하고 지원해서 내 자녀가 자존감을 갖게 되면 어떤 일을 하더라도 당당하게 그 분야에서 우리 자녀들이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건 정말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아무튼 여러 질문들 올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부족한 부분은 게시판을 통해서 좀 자료들은 올리도록 하고 또 제 이메일로 연결이 되면 또 한번 질문들이 있으면 계속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